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택시를 매매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이거를 영상으로 다뤄본 적이 없었고 저도 사실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택시를 아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볼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비슷한 얘기들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해보게 됐어요. 보통 택시를 구매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안정적인 노후. 그러다 보니까 택시에 대한 매출만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은 택시를 안 하실 분들, 그리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영상인데 최대한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본인이 느끼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거고, 어쨌든 최악을 알아야 일을 시작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한 게, 저는 법인 택시 출신이에요. 회사 다니다가 법인 택시 한 4, 5년 정도 하다가 그리고 개인 택시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예전에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 루트도 비슷했어요. 회사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법인 택시 한 2, 3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택시 양수하시고 이런 식이었는데, 법이 바뀌고 법인 택시를 프리패스 하시고 그냥 개인 택시를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현실이 이랬다고 하면 나는 택시를 안 했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준이 이렇게까지 낮은지 정말 몰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원래 세상 모든 인간군상을 다 보고 싶으면 택시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저도 택시를 처음 시작할 땐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친절하면 일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 개인 택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거 2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매출이에요. 아마 택시를 하시기 전에 여러 커뮤니티나 아니면 실제로 운행하시는 기사님이나 질문들 많이 하실 거예요. 택시하면 얼마 벌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기사님, 제가 은퇴하고 택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요새 여기는 택시 얼마나 벌어요?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아요. 그럼 기사님들이 보통 500에서 좀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막 열심히 하면 한 1000만원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다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은 절대로 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시간을 녹여서 악착같이 해야만 올라가요. 제 브이로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 뭐 매출이 28개, 막 30개, 막 32개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보통 매출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한 거예요. 매출을 내려면 그만큼 고생도 따라온다는 거 반드시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평범한 직장인처럼 일을 한다, 뭐 하루에 8시간 정도, 주 5일에서 6일 정도 이렇게 근무하신다면 잘해봐야 현실적인 매출은 400, 500, 그냥 이 정도 사이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차값은 대충 2천만원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세금, 유류비, 수리비, 보험, 뭐 통신료, 뭐 별의별 게 다 나가요. 그럼 한 달에 500 매출을 낸다고 하면 1년이면 6천만원. 제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1년에 유지비가 최소 1,500에서 2,000 가까이는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6천 매출 내서 한 1,500이 빠지면 4,500인데, 여기서 또 생각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면 퇴직금 나오죠, 복리후생 있죠, 연차수당 나오죠, 각종 수당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명절에 떡값을 주는 데도 있고, 뭐 잔업수당, 특근수당 등등등 뭐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붙잖아요. 그 금액까지 감안을 해보면 절대로 직장인보다 많이 번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이가 50, 60이 넘으셔서 나는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하고 싶고 적당히만 벌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요즘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저처럼 회사 그만두고 택시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세후 300에서 400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면 굳이 택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매출 400, 500에서 100만원씩 늘어갈 때마다 자기 인생을 갈아놓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0만원도 물론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저는 한 매출이 800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기부터는 사실 재능의 영역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인내력도 필요하고 일머리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기본 12시간은 무조건 근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쉬는 날은 한 3, 4일은 초과하시면 안 될 거예요. 뭐 직장 다닐 때처럼 2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만 12시간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한테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고 무조건 택시를 해야만 하고, 하루에 뭐 10만원, 15만원 나 이 정도 벌어도 괜찮아 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멘탈이 너무 쉽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선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사람들이랑 싸우는 걸 아주 싫어해요. 갈등이 생기는 것도 싫어하고 분쟁도 싫어하고 그냥 다 원만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요. 물론 택시 이미지가 안 좋지만 내가 성실하고 친절하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시비는 계속 걸리고 싸움은 계속 나요. 그런데 이 시비거리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삼자가 봤을 땐 아니 뭐 굳이 이런 거 갖고 왜 싸우나? 뭐 이럴 정도의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싸움의 문제는 경로 문제, 그리고 요금 문제, 이 두 가지예요. 무슨 상황이 있는지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카카오의 기본 방침은 내비대로 가라예요. 네 맘대로 가지 말고 그냥 내비를 따라가세요. 이게 카카오의 기본 방침이에요. 이건 카카오만이 아니고 우버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모든 플랫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택시를 안 해보신 분 입장에선 그럼 내비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우선 카카오의 기본 방침은 내비대로 가라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 때도 손님이 기사한테 정확하게 어디로 가달라고 오더를 한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기사한테 운행에 대한 방식을 일임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기사가 만약에 사회 통념상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길을 돈 게 아니라면 손님은 기사한테 일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빠른 길로 가던가, 아니면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내비대로 가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을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생긴다면 잘 피해 다녀요. 택시를 하다 보면 사람 관상을 좀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 문제로 경찰서도 진짜 많이 갔어요. 처음에 한 2달에 한 번쯤은 경찰서를 꼭 간 것 같아요. 기사들이 보통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예요. 이 중에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겠어요? 1번 내비대로 간다. 2번 도로 흐름이나 신호체계에 따라 센스 있게 간다. 3번 요금이 최대한 적게 나오는 길로 간다. 4번 무조건 최대한 신호 없고 빠른 길로 간다. 이 중에 정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충격적이게도 이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뭘 선택해 가도 시비는 항상 걸려요. 내비대로 가면 이쪽 길 별로 안 좋은데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신호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혹은 지름길로 기사가 좀 센스 있게 가면 내비가 여기로 안 가르치는데 왜 이쪽으로 가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요금이 최대한 안 나오는 길로 가면 여기로 가면 신호가 많이 잡혀서 길이 안 좋은데 왜 이쪽으로 가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이제 빠른 길로 가면 여기로 가면 요금 많이 나오는데 왜 여기로 가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정확한 오더를 한 게 아니면 기사한테 책임은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손님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근데 해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혹시 어느 길로 가실까요? 라던가 어느 길로 갈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는 꼭 나와요. 아니, 택시기사가 길도 몰라요? 이 얘기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시비가 붙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의 내심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점쟁이에요?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말을 안 해주면 나는 모르니까 최대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길로 가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의 내심을 어떻게 알겠냐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대부분의 언쟁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런 언쟁이 생기면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애초에 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줘도 대부분이 변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한테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말에 가시가 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도 말이 좋게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요지는 대부분 이거예요. 내비대로 갔든 내가 센스 있게 우회 경로로 갔든 이 사람의 요지는 결국에 그거예요. 내가 몇백 원 더 받으려고 일부러 다른 길로 갔다 혹은 일부러 느린 길로 갔다,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일부러 돌아갔거나 일부러 신호가 더 잡히거나 일부러 시간이 더 걸리면 결국 다 요금이 더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내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설명이 아니라 내가 그 몇백 원 때문에 변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이게 너무 구차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말이 맞고 내가 잘못 왔다고 쳐도 사실 동네에서는 그거 해봤자 한 2, 3분 차이고 요금도 해봤자 뭐 한 300원, 500원 차이예요. 내가 지금 그 돈 더 받자고 지금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모멸감도 많이 들어요. 저는 택시를 시작할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지, 무슨 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사실상 사람에 대한 기대? 좀 이런 건 많이 내려놨어요. 자,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해결책은 없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도 마무리로 해볼게요. 저는 산악금제가 폐지된 이후로 법인 택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왔어요. 굳이 그거를 왜 하냐, 개인 택시 살 수 있으면 바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법인 택시 한 1년 정도 해보시라고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지금 양수교육 받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경력자용 양수교육 자리는 꽤 널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업용 택시를 1년 하시면 양수교육을 쉽게 예약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택시를 한 1년 정도 해보시면 아, 이거는 내가 참고 충분히 할만하겠다, 아니면 아, 이건 나랑 도저히 안 맞는다,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럼 그때 가서 택시를 사셔도 늦지 않고 1년 정도 체험해보시고 나랑 안 맞는다 하면 택시를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택시를 한번 사고 나면 5년 동안 못 팔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거를 방치하시는 분도 봤고 브로커를 통해서 파시는 분도 봤어요. 건강상 1년 이상 휴식이 필요한 정도라면 택시를 매매할 수 있는데 이 서류를 만들어주는 브로커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파신 분도 봤습니다. 그 브로커 수수료가 한 1,000만 원 한다는데 얼마나 이 일이 싫으면 그 돈을 써가면서 이걸 팔겠어요. 물론 법인 택시를 하면 사고에 대한 위험,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텐데 무조건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내가 가해자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싸우는 경우 있어요. 뭐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나중에 보험사랑 얘기를 하면 되고 공제조합이랑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앞차 뒷차끼리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싸우는 경우 있어요. 이러면 경찰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여도 경찰이 안 오고 그냥 서로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났으면 사실상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서류 제출할 때 경찰서에서 운전 경력 어쩌고 그거를 떼오거든요. 거기에 있는 기록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사고를 안 내는 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법인 택시 1년을 하시면서 최대한 방어적으로 돈 벌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요새는 입금하면 한 달에 한 200 정도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방어 운전하면서 1년만 법인 택시 체험을 해보신다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무턱대고 개인 택시를 사는 것보다 더 괜찮지 않을까, 요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거보다 야, 이 사람들은 더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데 사람들이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럭저럭 할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버티고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아직 택시를 안 해보신 분은 이런 현실적인 감각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얘기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택시를 하면서 진짜 힘든 건 일이 힘들다, 돈이 안 된다가 아니고 사람이 힘들게 한다요. 이 택시는 한번 사시면 5년 동안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